자, 그럼 B1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AI 튜터, 디지털 교과서 등 디지털 교육 체제 조성에 돌입을 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교육은 수업 방식의 변화와 함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에듀테크 프리뷰, 교육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 사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습 방법 등을 소개하고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 교육기획관실 국장님이 사회화 발표를, 신민철 대구 월촌초등학교 교사, 김요섭 광수중학교 교사, 김성은 군산초등학교 교사께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영찬 국장님과 연사 여러분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영찬 국장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B1 세션의 사회와 발표를 맡은 이영찬 국장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세션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신민철 대구 월촌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네, 김효섭 광수중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네, 김성은 군산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B1 세션의 경우에는 에듀테크 프리뷰, 교육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연사분들의 발표 진행 후에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에듀테크 활성화라든지 디지털 기술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변화 속에서 교실 수업의 변화라든지 혁신에 대한 그런 그 요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이미 그러한 것들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그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 토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고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디지털 교육의 혁신이 교실 수업의 변화를 이끌어서 우리 한국의 인재들이 디지털 기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시대 흐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발표를 제가 사회를 맡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제가 간단하게 교육부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정책을 곁들여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짧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처음 발표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도 이제 사범대학을 나와서요, 교육학을 처음에 학교에서 배웠는데 교육학 뭐 기본서든지 개론이든 어떤 책이든 간에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학생 하나하나를 맞춤으로 교육해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숙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숙제들이 항상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는 숙제인가에 대한 그런 화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AI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기술이 그러한 교과서에만 나오는 그런 맞춤 교육, 개별화 교육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던져지고 있고요. 저는 인간 교사와 AI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교과서에 나왔던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리고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발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희망을 품게 되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챗 GP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 알파고가 바둑을 뒀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아마 2016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처음으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이구나 하는 것이 있었고, 이게 실생활에 정말 접목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불과 한 5, 6년 사이에 AI가 생성형 AI로 바뀌어서 저희가 질문을 던지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고, 그 답이 보고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예술 작품으로 나오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그런 창의적인 답안도 만들어주는 그런 생성형 AI가 등장을 했고요. 이러한 등장과 더불어서 교육에서 요구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획일적인 정답을 어떻게 잘 맞추는가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는 그런 능력을 향상하는 게 중요한 교육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의 개념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그 암기된 지식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상호 간에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것들을 상호 연계를 해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역량들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들은 단순히 지식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학습자가 될 것이고,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서 학생 한 명을 멘토하거나 코치해주는, 그리고 또 교실 학습 전체를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수업 환경은 당연히 강의 중심 수업에서 토론식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룸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올 초에 대한민국 디지털 교육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비전의 내용은 크게 목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연수하는 내용하고 에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교사들 연수라고 하면은 단순히 디지털 기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잘 쓰지 못하는 기기를 잘 쓰게 해주는 게 교사 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사 연수의 방향은 그러한 그 디지털 기기를 도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수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은 뒤에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에듀테크가 지금까지는 사교육 시장에서 사교육을 발전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했다면은 이걸 공교육 시장으로 끌어들여서 공교육, 특히 교실 수업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에듀테크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서 선생님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내용이고요. 핵심 정책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 방안, 에듀테크 진흥 방안, 교원 교수 교사의 연수 실시 방안으로 이제 크게 나눠져 있고, 각각에 대한 정책들을 순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이었고요. 디지털 기반 혁신 방안의 큰 카테고리 과제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이거를 설명드릴 때 그 일련의 어떤 흐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1인 1 디바이스를 제공해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데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뭐 태블릿 PC를 준다든지 학교에서 노트북을 제공해 준다든지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걸 했는데, 그런 인프라를 제공을 하니까 이거를 학생들이 뭐에 써야 되는지, 또 선생님들은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혹시 이걸 집에 가져가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보거나 하는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 상태에서 기기에 들어갈 양질의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질의 컨텐츠가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교과서가 기기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양질의 컨텐츠를 좋은 기기에 담아줬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고 그냥 책상 서랍에다 넣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토론하는 장면이 교원 양성 과정, 그다음에 연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우선 할 수 있도록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디지털 선도 학교를 운영한다 하는 것이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양질의 컨텐츠를 담는 내용이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양질의 컨텐츠는 뭘까요? 역시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AI 디지털 교과서의 개발 일정은 25년까지 일단 영어, 수학, 정보라고 하는 좀 더 개발하기 용이하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 개발하고요. 그걸 통해서 26년과 28년에 거쳐서 국어, 사회, 과학 등 전 과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일정에 맞춰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요,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를 PDF 같이 떠서 스캔을 해가지고 디지털 기기에 탑재해가지고 터치로 그걸 넘기는 일종의 전자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 기술 수준에 맞춘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서책과 큰 차별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한테는 학습 성공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맞춤 학습을 지원해서 코스웨어를 적절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선생님들한테는 개별 학생들의 관찰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설계하거나 만드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학부모들한테는 학생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습 정보를 잘 습득했는지, 또 자녀들이 생활을 어떻게 학교에서 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에듀테크 지능 방안을 9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요. 에듀테크 지능 방안의 큰 틀은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디지털 친화적인 교육 환경은 선생님들이 어떤 에듀테크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해 보고 싶은데 그게 구매가 어렵다, 관리가 어렵다 하면은 쓰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매라든지 관리가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성이나 유해성이 없는지,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증거 기반 에듀테크 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게 되면은 단순히 우리 한국 내에서 국내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K 에듀테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에듀테크라고 하면은 이게 사교육 시장에서 많이 활용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지금 사교육 시장에서만 쓰기 때문이에요. 이걸 공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이거든요. 에듀테크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근데 에듀테크 기업들이 공교육 시장에 들어오려면 공교육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많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이해를 해서 공교육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시장이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큰 시장에 진입을 하시는 거고, 그 큰 시장에 진입한 기업들이 또 기술을 더 개발하게 되면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이런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단계죠. 선생님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의 기본 핵심은
하이테크라고 하는 기술을 잘 쓰시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부담이라든지 다른 행정 업무의 부담들이 경감되고 지식을 단순하게 전수하는 것들은 AI가 좀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나머지 남는 룸을 학생들에 대한 정서라든지 인간적인 연결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설계라든지 하는 쪽으로 돌려서 좀 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게 이제 저희가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방향이고요.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선생님들이 이러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경험들이 많이 늘어나서 에듀테크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많이 높아진 상태고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의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선진 기술이나 문명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거부감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어요. 그리고 빨리 받아들이고 좀 더 쉽게 이걸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도교사단이라고 하는 서치교사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치교사단 중에 한 분이 또 마지막으로 연사로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연수를 전국 단위로 크게 이제 확장을 할 예정인데, 연수의 기본 방향은 저희가 탑다운식으로 어떤 연수 과정을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연수 방식은 아니고요. 바텀업으로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 어떤 연수가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 요구에 맞는 연수를 제공하는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서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찾아가서 들을 거나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연수 방식으로 아마 연수를 바꿀 겁니다. 연수 방향은. 그래서 좀 편리하게 부담 없이 원하는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2024년 상반기에는 거의 그 대상 선생님들 한 60%, 그다음에 2024년 말에는 거의 100%가 참여하실 수 있고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저희 이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의 핵심 동력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선생님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갖고 계시기 때문에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글로벌 교육의 퍼스트 무브로서 역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렇게 해서 디지털 시대의 교실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이런 일종의 보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요. 또 선생님들은 당연히 학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이고, 또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교실 수업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또 상호 간에 신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도 해야 되고 사회도 맡아야 돼서 1인 2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 신민철 대구 월천초등학교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여기 이야기를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에듀테크를 통해서 교실 수업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현장의 그런 사례들과,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사례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되게 빨라졌고, 또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이 더 가속화되었었는데요. 이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 데이터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부분이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가장 오른쪽에 제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뭔가 떨어지고 있죠.
뭐 선생님의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학생 1인당 디바이스 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1인 1디바이스 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2021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거의 이 그래프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랑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1인 1디바이스 체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실이 2020년의 형태인데, 수업 교실 현장의 모습을 한번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디바이스가 모든 별 한 대였고요. 그것도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면 딱 달라진 게 보이시면, 뭐가 달라졌냐 하면 텔레비전이 2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학생들마다 이제 태블릿이 들어왔고,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공간혁신 지원 사업, 그리고 2020년에도 비슷한 형태의 교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컨설팅을 가면요, 이유를 묻지 않고 텔레비전을 다 2대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컨설팅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2대일까요? 한 대는 이제 교사의 이 자료를 보여주거나 교사가 주도되는 모니터고요. 한 대는 학생이 주도되는 모니터입니다. 이 디지털 수업이라는 거는요, 교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역할이 학생에게 가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디지털로 할 수 있는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2대를 이렇게 뒀거든요.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학교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의미로 2대를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교사의 역량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의 이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에 대한 분석을 작년에 올해죠. 올해 이제 논문이 투고된 것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 되고 있죠. 이게 뭐냐면요, Concern Based Adoption 모델이라고 해서 관심 수용 중심 모형이라는 그래프입니다. 원래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요, 0단계인 이제 Stage of Unrelated라고 해서 관심이 없는 무관심 단계가 가장 높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Refocusing이라는 가장 높은 관심 단계가 떨어지는 역그래프가 나와야 됩니다. 저의 연구 설계도 사실은 이런 에듀테크들이 많이 들어와도 역그래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제 가정하에 연구가 진행됐는데, 지금 그래프가 어떻죠? 우상향으로 되고 있죠. 이건 뭐냐면요,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 단계가 선생님들한테 가장 높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 가장 높다는 건데, 신기하게도 초, 중, 고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에듀테크는 어떻게 보면 교실 현장에 바로 적용이 됐고요. 제가 또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그래프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에 관한 그래프는 이거랑은 조금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연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흥미 수준 또는 얼마나 이 역량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실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전에는요, 아무리 교육부에서 연수를 하고 또 인프라를 구축해도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후에는 바뀌었어요. 코로나19의 이런 작용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을 바꾸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요, 인프라뿐만 아니고 교사 역량 강화 연수, 그리고 시대적 필요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이 이 교육의 이런 생태계 전환을 이끌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키워드를 했는데, Teacher is not teacher.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뭔가 모순적인 말이죠.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했던 수업들 촬영본을 쭉 한번 보면서 모든 장면을 조금 캡처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교사가 칠판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왜 교사가 칠판에 없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교실 수업이 변화가 되면요, 첫 번째로는요, 교사의 역할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 수업은 2019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랑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했었던 거고요.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드릴게요.
기후 변화에 대한 수업이고요. 처음에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떤 것인지만 대해서만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학생들에게 바톤을 터치를 합니다. 뭔가 이제 아이들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제 태블릿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수업을 태블릿으로 하는 건 아니라요. 구체적 조작 활동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효과적인 부분에서만 태블릿을 사용하고 적절히 이렇게 붙입니다. 네, 뭐 미래교실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직접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활동하는 거 보면 왜 태블릿을 안 사용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태블릿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정보 검색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가 어디에 있나요? 학생들 옆에 있고요. 주로 피드백을 해주는 역할로 바뀝니다. 그리고 교사가 모니터 옆에 붙어 있죠. 학생들 결과물을 보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합니다. 이제 티칭이 아닌 코칭이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발표 자료를 발표하는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수업 양식을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항상 계속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 매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네, 미래 교육이고 그리고 또 테크놀로지가 들어온다 해서 이런 대화를 잊으면 안 되는데요. 이 디지털 디바이스로 처음에 수업을 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습자 간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디바이스에 몰입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조율을 할까, 그런 것들이 교사의 역할이죠. 자, 이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한번 간단하게 보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과연 교사는 티처일까? 티처라는 어원을 보시면요, teach라는 단어와 er이란 붙여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게 됩니다. 하지만 디지털 디바이스로 수업을 하게 되면요, 교사는 수업 설계를 하게 되고 학습자가 수업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성주의라는 말이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교사의 의미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러닝 디자이너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 러닝들이, 학습들이 어떤 것들이 장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크게 키워드를 3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overcoming time space constraint라고 해서 시공간의 경계를 제약을 극복하고, 그다음 2번째는 이제 맞춤형 교육, 3번째는 협력 활동의 맥시멀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화를 시키는 거죠. 자, 지금 수업 장면 보시면요, 지금 학생들이 화상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어디랑 연결돼 있는지 보이시나요? 남극 세종과학기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격 수업 했었잖아요. 그때 집이 떨어져 있더라도 수업이 가능했으면 남극이랑 연결하면 남극이랑 또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뭐냐면요, 호주에 있는 학교랑 이제 화상 교류를 하는 수업인데 언제였냐면요, 코로나 때입니다. 2020년 10월입니다. 학교가 문을 닫았을 텐데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예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호주의 친구들도 부르고 부모님들도 불러가지고 서로의 학예를 화상으로 진행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이거 보시면요, 2020년 6월 30일 정확합니다. 6월 30일 날의 수업입니다. 어떤가요? 반틈은 교실에 있고 반틈은 온라인에 있죠. 이게 가능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에듀테크입니다. 여러분, 화상 수업 같은 거 할 때 에듀테크 도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일방향식 듣기 수업입니다. 누군가 말을 할 때 누군가는 침묵을 해야 되는 게 화상 수업의 맹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에게 소통의 창구를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이제 공유 문서라고 하는 이제 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결해주면 애들이 그 화상에서도 연결돼서 수업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수업도 가능한 거죠. 지금 이거 보면요,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코로나가 걸려서 격리가 됐을 때도 모든 활동이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니즈를 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극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실 속에서 수업이 갇히는 게 아니라요, 도서관에서도 태블릿 두고 가서 수업이 됩니다. 와이파이 있잖아요.
운동장에서도 나가서 수업이 되고 어디든지 우리가 이 기기를 들고 가는 곳이 우리의 교실 현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시공간의 구분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게 에듀테크의 첫 번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personalized learning based on data인데 제가 이거를 칸 아카데미를 적용했습니다. 2017년도부터 학생들이랑 칸 아카데미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학생들 때 문제를 풀고 매겨가지고 애들이 학습 데이터가 교사한테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칸 아카데미를 실제로 가보시면요, 칸 아카데미는 학교입니다. 오프라인 스쿨입니다. 근데 온라인 도구를 만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칸 아카데미는 무학년제입니다. 학년 구분이 없습니다.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이 LMS 도구가 이 칸 아카데미 도구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단순히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맞추고 그 학습 기록이 데이터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해서 애들한테 1대1로 피드백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오죠. 과연 선생님들이 그럴 시간이 도대체 어딨냐?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도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자동 채점이에요. 자동 채점이 되기 때문에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이고 저희 교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의 데이터를 보고 줄 수 있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또 에듀테크죠. 학습자의 기록이요, 다 나옵니다. 아마 AI 디지털 교과서도 이런 형태를 띠겠죠. 그런데 그 도구가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도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자가 해석할 수 있는, 학습자의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선생님의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선택했던 건요, 바로 협업하는 모습인데요. 저희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어디 지금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냐, 다들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그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여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들어 보는 수업인데요, 이게 실제로 자료를 찾고 아이들이 뭐 만들어내고 하는데 그 자료를 찾으려면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과서의 경계를 넘는 게 있죠. 인터넷이죠. 그 자료를 직접 찾아서 아이들이 타 지역 친구들에게 우리의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프로젝트 학습을 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장면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주와의 하상 교류 수업인데요. 이 호주와 하상 교류 수업을 하면요, 아이들이 집중력이 5분밖에 안 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가봐서 보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호주 친구들이 영어로 말을 하는데 저희 친구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면요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데 프리스피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호주 친구랑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유 문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라든지 아니면 구글 문서, 덕스를 연결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포노사피엔스라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이제 학교를 진학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기가 영어가 안 되면 구글 번역기 써서라도 대화를 해요. 그래서 왼쪽은 지금 한국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고 오른쪽은 호주 친구들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써가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그런 체험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변화가 예전까지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특정 선생님들의 그런 특별한 수업 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아까 관심도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다 사용하고 또 웬만하면 사용할 줄 아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HR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 부탁드리겠습니다. 멘티 코드 입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플랜 A, B, C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 옵션들을 이제 생각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1에 대한 분위기가 없을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제가 만든 컨텐츠 보고 막 선생님 목소리 들렸어요 이런 말 들으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닐까. 나이 많이 드신 선생님들께 원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가자 덕분에 용기를 많이 얻으셨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아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자신들이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X세대와 Z세대를 연결해주는 저희 Y세대 역할 때문에 모든 세대들이 함께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볼까라는 마음 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진로, 그 다음에 환경보호.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학교의 역할이 세분화되고 뚜렷해지면서 우리가 만들었고 우리가 먹었어요. 자, 요 영상은요,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 영상은 저희가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선생님들이 학교가자닷컴이란 것을 이제 만들었었습니다. 이 학교가자닷컴을 어떻게 만들었었냐면요, 이 선생님들이 이제 코로나가 셧다운이 돼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실제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모든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기반해서 함께 만나서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진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12명의 선생님이 자원봉사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창 진행이 될 때는요, 유초, 중고 전국에 120분의 선생님들이 만들어간 학교가 온라인 학교가 학교가자닷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밤마다 이렇게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만들어가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셨고요. 저는 대한민국 교육의 특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런 교사들의 자발성과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이렇게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역량. 이 디지털 전환도요, 선생님들이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곧 박사 논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제가 준비한 박사 논문은 공식 학습과 비공식 학습이 교사들의 테크놀로지 수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근데 정말 다른 연수라든지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미디어를 통한 자기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르게 한 가지 정말 독특하게 그 영역만 자기 효능감과 디지털 리터러시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교사의 테크놀로지 수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 PLC입니다.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그 데이터에 나온 것처럼 선생님들의 이 자발적인 노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학교가자닷컴은요, 코로나19가 다 종료가 되고 나서 이제 온라인 학교는 이제 졸업식을 했었고요. 올해 UN COP28이라는 두바이에 있는 기후변화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데이터 리터러시 기반의 수업을 토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변화가 단순히 교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교실에서 우리 국가로,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의 힘을 얻어서 국가에서 세계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디지털 전환은 이제 시작점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포인트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의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교사의 역할의 변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선생님들의 관심과 수용성,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셔서 제가 앞서 발표한 내용들에 대한 증거가 에비던스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 기반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우리 김효섭 광수중학교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수중학교 교사 김요섭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개별 맞춤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례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과거 전통적 패러다임의 형태는 지식과 경험을 교사가 먼저 습득해서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줘야 하는 형태였다면, 그 다음으로 나왔던 구성주의가 대두되면서부터 이제 교실 안에서 학생과 학생 사이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저희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부터는 디지털에 대한 엄청난 수요와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지식 베이스가 있고 교사든 학생이든 그 지식 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보자면은 학생들에게는 각자 스마트 기기가 생겼고 교실 천장에는 와이파이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 거대한 지식 베이스에 교사든 학생이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가가 저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호작용을 위주로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형태 몇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 발표고요. 저 발표 때 보시면은 학생들이 전부 각자 기기를 펴놓고 있습니다. 기기를 펴놓고 있고 발표자가 어떤 내용을 발표하는지를 피드백해 줍니다. 어떤 주제인지,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지, 그리고 그 안에 과학적인 개념은 어떤 것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발표자는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피드백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데이터가 학생, 발표자가 작성한 대본, 그리고 청취자가 작성한 청취자 평가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기기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도 이런 수업은 가능했습니다. 발표하는 사람은 대본 적어서 교사에게 제출하고요. 발표를 듣는 사람들은 청취자 평가를 종이에 적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인 저는 그걸 받았을 때 이게 종이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런 구글 도구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은 교사는 저 데이터를 한 페이지 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설명하기 수업, 당연히 과거에도 가능했던 수업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서로 설명을 하게, 내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교사는 그 클라우드를 봐가면서 이 학생의 지식에 관한 발전이,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구나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동료 평가를 서로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잘 발표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과학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말하는 태도는 어땠고 경청하는 태도는 어땠는지들을 동료 평가로 남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가능했던 수업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하는 학생들은 자기 기기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주는 거고요. 설명을 듣는 학생들은 또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떤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그 부스에서는 어떤 과학적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발표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땠고 나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무엇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전부 적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스 운영이 될 수 있는지까지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로 부스를 운영하게 되면은 여기 학생들이 이제 다른 부스들을 쭉 경험하고 나서 다시 자기 부스로 돌아왔을 때 피드백이 모여져 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 있었던 학생들이 우리 부스로 와서 해줬던 피드백,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부스를 한번 개선하고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학생들이 여기가 한 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팀 안에서 설명했던 사람들은 이제 설명을 들으러 가고, 설명을 들었던 사람들은 남아서 설명을 하게 돼서 협동하면서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선의 부스를 만들어내고, 그 부스에 대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은 1차 운영과 2차 운영의 피드백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해냈는지, 어떤 부분은 개선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새로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는 수업 현장에 없습니다. 교사는 이 수업을 설계했고 학생들이 피드백을 하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들의 피드백을 교사가 함께 분석했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부스를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부스를 개발하는 장면에서 제가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수업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렇게 전람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학술 포스터도 당연히
과거에 가능했던 수업의 형태입니다. 학술 포스터를 만들 때 우리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대한 전지를 하나 주고 이제 사인펜 이런 색연필을 주면서 포스터를 꾸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학생들한테 유도했던 교육 활동은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건데 포스터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 나온 이런 에듀테크 도구들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 때 학생들이 협업하는 에듀테크 도구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출력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사는. 그리고 학생들은 그걸 꾸미는 데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채우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포스터에 QR코드를 하나 달아넣게 되면은 이 관객들이 그 QR코드를 찍어서 부스에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은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달아주면서 관객도 성장하고 운영자도 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에듀테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요. 이제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학 발표 수업이었습니다. 3분 동안 발표하면은 이렇게 이 학생이 3번 여기 제가 열을 행을 확장해 놓은 요 셀에 있는 게 이 학생이 쓴 대본입니다. 오른쪽이 대본이고요. 왼쪽이 이 학생이 받은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로서 이 전체 내용들을 하나의 시트에서 쭉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청취자 평가 데이터가 3분 만에 모인다는 거거든요. 이만큼입니다. 이 정도의 데이터가 3분 만에 모입니다. 이 안에는 당연히 오타도 있고 이렇게 짧은 데이터도 있고 정말로 길게 써져 있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시각장애 극복 기술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점이 이 학생이 딱 이렇게 긴장되는 발표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이 시각장애인분들이 겪고 계신 불편함입니다. 이렇게 발표를 시작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과학기술, 나중에 이 내용들이 바꿔낼 우리의 인류 문명까지 쭉 설명을 했던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데이터가 이만큼입니다. 120명, 제가 수업 들어가고 있는 반의 학생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그 120명의 학생들이 각자 이만큼씩의 개별화된 데이터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듀테크가 나오기 전에는 이 내용을 종이로 만들어내고 싶다? 그럼 받은 청취자 평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오려가지고 받은 대로 붙여줘야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클라우드에서 작성을 했다? 모입니다. 그리고 챗 GPT는 이걸 분석해 줍니다. 120명치 학생 데이터는 사실 저는 모든 발표를 다 받고 기억도 나지만 이 텍스트 데이터 120명치를 쫙 늘어놓고 그걸 분석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챗 GPT에 저 데이터를 넣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발표 안에서 총평, 과학적인 내용, 인상 깊은 내용을 뽑아달라는 겁니다. 아까 피드백 자료에서. 그러면 GPT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교사의 기억에 남아있던 것들, 청자들이 직접 천장을 보고 눈을 감는 행위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느끼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 내용까지 분석을 해내죠. 인상 깊은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로 설명하는 수업, 포스터 만들기 수업에서는 이런 동료 평가 데이터들이 보입니다. 한 학기를 운영하게 되면은 한 학생이 받은 데이터가 아까 텍스트 양에 비해서 한 3배, 4배 정도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거 제가 학기 말에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정말 양질의 데이터이지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에게 분석을 맡깁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서로 가르쳐주는 활동, 그리고 포스터 만들기 활동에서 한 명의 학생이 받은 동료 평가를 분석하고 피드백을 작성해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챗 GPT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 안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다른 학생이거든요, 아까랑. 이 학생은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에서 동료들한테 내용을 빨리 찾아보라 그러고 자기가 먼저 틀을 쫙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학생 활동이 데이터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피드백과 개별화된 어떤 기록 데이터를 남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각종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이렇게 빠르게 AI 기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서 비용 절감, 확장성, 생산성 향상, 협업 촉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동안 교실 안에서는 에듀테크가 생김으로써 선생님들이 새로운 수업을 연구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은 과거부터 할 수 있었던 수업인데 에듀테크가 들어오고 AI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 수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 어떻게 본다면 저에게 보조교사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더 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 에듀테크, 와이파이 망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한테 색다른 형태의 수업을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는 수업과 평가에서도 이런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협업 촉진 등이 일어나줘야 아무래도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내가 에듀테크 도구를 씀으로 인해서 내 수업이 더 좋아지겠구나를 체감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이 여기 왼쪽에 회색 글씨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공해 내는지가 오른쪽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강의식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학습지 혹은 활동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평가를 할 수 있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무엇을 아는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용어로 성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단계가 만약에 오지선다 문제로 이루어진다? 그럼 교사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학생은 이러한 문제를 풀었습니다라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성찰을 시키도록 하면은 학생이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고 교사는 이런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혹은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이 일체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교육과정을 만들고 내가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설계하고 그 평가에서 학생들을 성취시킬 수 있을 만한 수업 활동을 만든다면 에듀테크와 와이파이로 수업을 하게 되면 기록은 자동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이제 동료 평가. 학생들이 제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 수업에서는 잠을 자거나 다른 행동을 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없을까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끝나고 동료 평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동료 평가는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교실 안에서 강조돼야 하는 부분이 에듀테크 활용이 아니라 어떤 상호작용을 교사가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상호작용을 설계했다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이 상호작용을 기록으로 남겼다면 그 기록은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AI 도구를 통해서 분석되고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석된 내용들은 단순히 학습자를 이해하고 기록을 남기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업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제 수업을 개선할 수도 있고요. 그 기록을 가정통신문 형태로, 즉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바꿔낸다면 가정통신문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활기록부 형태로는 당연히 활용될 수 있죠. 현재 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 있는 내용은 동료평가 받은 내용, 그리고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데이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수업이 끝나고, 한 학기의 수업이 끝나고 학생한테 남겨줄 수 있는 한 500글자, 1000글자 정도 되는 그 글자 안에 정말 학생들이 했던 활동, 그리고 다른 동료들로부터 얻은 평가, 그리고 제가 관찰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동으로요. 성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어떤 활동이든 수업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한테는 성찰 보고서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수합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학생 1이 만든 데이터가, 학생 1은 자신이 이번 활동을 통해 배운 것, 이번 활동을 통해 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이번 활동을 통해 일어난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단원의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탐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학생 1부터 학생 120까지 쭉 대답하면은 저는 이 한 시트에 120명치의 지식, 태도, 기능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고 이 단원의 탐구 질문에 대한 학생 개개인의 대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학생 1이 제출한 행을 쭉 분석해 나가면은 학생 1의 성장 내용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분석해서 학생에 대한 기록으로 남기고 학생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 가정통신문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20명치 데이터를 쭉 쌓아 나갔을 때 세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새로 알게 된 것을 세로로 분석하면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알게 된 모든 것이 저기에 모이게 됩니다. 분석해 봤을 때 만약에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했던 내용이 저 안에 없었다면, 학생들이 배우길 바랬던 그런 내용들이 저 안에 없었다면 저는 수업을 잘못 설계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점을 반영해서 더 좋은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학생이 이번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것을 모아봤는데 제가 알려주고 싶던 그 기능이 없다면, 그리고 마음가짐의 변화가 없었다면 수업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학생들에게 탐구 질문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인류는 우주를 개발해야 할까요? 이 전람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주제가 우주였거든요. 그래서 망원경 체험도 하고 보시면 화성 탐사, 우주 개발 이런 것들을 다 부스를 만들어서 각자 자료를 조사해 와서 발표했는데, 내가 그렇게 조사도 했고 다른 부스에서 조사한 내용도 학습을 했다면 저는 왜 인류가 우주를 개발해야 하는지 학생 모두가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에. 그런데 조사하는 것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부스를 만들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분을 설득하는 부스를 만들자, 그렇게 수업 설계를 다시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의 수업 분석 그리고 학생 분석은 제가 실제 해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들께 이렇게 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꼭 해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구글 설문으로 받아서 제가 스스로 엑셀 함수를 만들고 데이터를 처리해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떠한 선생님도 그런 방법을 배우신 적이 없고요. 그런 방법을 선생님들이 배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선가는 이 도구가 개발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이 성찰한 내용을 모아보면은 한 번의 활동, 2주 동안 일어난 수행평가에서 113명의 학생이 써준 글자가 지식, 기능, 태도, 그리고 그 단원 탐구 질문에 대해서 16만 7,741글자가 작성이 됐습니다. 보통 책 한 권에 18만 자 정도 글자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학생들이 2주 만에 학습 데이터를 16만 7천 자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 기록을 지금은 교사 개인이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교사에게 좀 적합하게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도구가 개발된다면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와서 중요해진 점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자신의 지식, 기능, 태도 이런 것들을 성찰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가 등장해서 이제는 질문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질문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가 성찰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찰하는 방법은 만약에 전국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라도 한 가지 수행평가에서 시행을 한다면 전국의 학교 개수만큼 개별화된 데이터가 책 한 권씩 나오는 겁니다. 학교 하나당 책 한 권씩.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 이미 이만큼 나왔으니까요. 수행을 평가를 한 번 더 하면 또 한 권이 나오고 또 한 권이 나옵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모였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굉장히 기대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발표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생생한 그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는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그런 시간을 줄임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것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에듀테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GPT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저도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게시판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계신데요. 이 질문들은 나중에 전체 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너무 많은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어떤 질문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장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세션보다는 훨씬 더 생생한 그런 궁금증들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성은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초등학교 6학년 4반 담임교사를 하고 있는 교사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에듀테크라는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업을 넘어서서 에듀테크가 교사교육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수많은 에듀테크 도구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도구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저는 에듀테크에 대한 초점이 너무 교사 위주로 맞춰져 있지 않는가. 정작 이거를 사용해야 할 사용자는 학생인데 학생들은 에듀테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사용하는 에듀테크, 학생이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개별 맞춤 학습,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 메타 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던져준 지식을 암기하는 데 그쳤었다면 학생이 스스로 지식을 재생산하고 직접 수업 산출물을 제작하는 지식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디지털 선도학교, 그리고 제가 터치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흔히 말하는 AI 코스웨어의 하나의 대시보드입니다. 학생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정답률은 얼마인지, 색깔로 정답과 오답 여부를 표현해 주면서 학생 스스로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고 또 AI 코스웨어가 짜주는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생이 글을 쓰면 단순히 챗GPT가 학생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 역할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쓴 글을 분석해서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학생에게 AI가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학생에게 글을 고쳐 쓰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학생이 질문을 하면 AI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그 학생에게 대답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시보드의 형태로 다시 교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AI가 짜준 코스대로, 선생님이 짜준 코스대로 공부를 한다면 과연 그것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일까요? 우리가 흔히 에듀테크나 AI 코스웨어를 들여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형태로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터치교사단으로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도구가 학생을 돕는 보조의 도구로 사용되고 학생이 학습의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학생에게 스스로 너가 에듀테크와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워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공부 계획에 따라서 학생들은 에듀테크도 사용하고 AI 코스웨어의 도움도 받게 됩니다. 학생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넘겼더니 하나의 학습에서 동일한 수업 산출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명함을 만들고 누군가는 시를 쓰고 누군가는 먹글씨를 쓰는 등 같은 수업을 하고 같은 내용을 공부했지만 학생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메타버스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 친구가 만든 메타버스 안에서 저희 반 학생들이 함께 놀면서 새로운 학습을 또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게 된 내용을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플랫폼에 올리면 학생들이 그 학생의 글에 댓글을 달아주고 교사도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상에서의 피드백이 오프라인상에서의 피드백과 연결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수학 익힘책을 풀으면 보통의 선생님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학생이 낸 수학 익힘책을 교사의 보조 책상에 열심히 쌓아두고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채점을 해서 다시 돌려주면 그 학생이 다시 문제를 풀었는지를 2번, 3번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생이 수학 익힘책을 풀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면 교사가 채점을 하고 댓글로 달아주고 또는 옆에 있는 친구가 채점해서 댓글로 달아주고 이 하나의 글에 이 학생이 처음에 수학 익힘책을 푼 것 그리고 틀린 문제를 고친 것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하고 피드백을 받았는지가 하나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학생이 발표를 하면 이 학생은 TV를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마트 기기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자기가 이 내용을 알게 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과제로 제출합니다. 학생이 그냥 교사가 주는 학습지에 정답을 입력하고 교사의 질문에 텍스트로 답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생각을 지금까지 이런 종이를 벗어난 새로운 디지털 기록으로서 만들어내는 지식의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AI 튜터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수업을 한 다음에 그거에 정답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조사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디지털 자료로 만들어냄으로써 학생 한 명 한 명의 수업 산출물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 수업 산출물을 토의나 토론 그리고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1차 수정, 2차 수정, 3차 수정을 지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클로바 더빙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의 형태로 제작을 합니다. 한 번의 수업 산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수정해가면서 학생들은 최종적인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저희 반 학생들이 퀴즈앤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제가 퀴즈앤을 좋아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직접 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카웃이나 멘티미터, 띵커벨 등과 같은 퀴즈형 플랫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하지만 거기서도 교사가 만든 문제에 정답을 입력하는 학생은 수동적인 존재로 언제나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퀴즈에는 학생이 직접 퀴즈를 만들고 저는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이 만든 문제에 오류가 없는지 오개념은 없는지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 않은지 정도만 체크를 합니다. 여기 있는 학생이 만든 수업 산출물 안에서 정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만든 퀴즈를 다른 학생들이 풀 때는 저 학생의 수업 산출물을 찾아가서 너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수업 산출물에 담아놨느냐를 공부하게 되고 학생들은 문제를 만들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다른 친구가 만든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하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에 대한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은 이런 거야 라고 강의식으로 풀어내고 학생들에게 막 일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지구의 자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하루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3가지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자전축은 왜 기울어져 있을까?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 돌까? 왜 서에서 동으로 돌까? 학생들에게 자료를 주어주고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 답을 찾아보자. 저희 반 학생들이 좀 써준 답을 하나 읽어드리면 지구는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도는가? 지구가 하루에 맞추어 한 바퀴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하루라고 정한 것이다. 누군가가 전달해주는 지식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정리한 지식을 가지고 저희 반이 24명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학생들이 만들어낸 24개의 수업 산출물을 돌려보면서
서로의 학생들이 발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없는 내용, 나한테는 있지만 너한테는 없는 내용을 서로 토의하면서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완성해 갑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업 산출물을 보면 저 사진을 올렸길래 제가 학생에게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봤더니 학생이 선생님 저는 저 사진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냥 그럴듯해 보여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인터넷 세상에서 너의 마음껏 검색을 해봐라.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항상 올바른 지식만 있고 항상 진실된 지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의 주도권을 넘기되 학생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의 양을 정해주고 정도를 정해주고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서포터의 역할로 남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가 변하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저희 학교가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자기가 사는 집 위에 9시에 해가 떠 있었습니다. 10시가 됐더니 내 친구가 사는 아파트 위로 해가 움직였어요. 11시가 되니 우리 아파트 단지를 태양이 넘어섰습니다. 11시쯤 되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해가 진짜로 움직였어요. 너 해 움직이는 거 몰랐어? 라고 했더니 아니 해가 움직이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가 정말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정말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에듀테크를 고민할 때 어디에 가면 좋은 동영상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좋은 PPT가 있을까? 어디에 가면 좋은 실감형 컨텐츠가 있을까를 고민하시지만 가장 좋은 컨텐츠는 학생이 직접 만든 컨텐츠입니다. 우리는 에듀테크의 초점을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주면 학생이 잘 학습할까? 학생을 수동적인 존재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걸 도움을 주기 위해선 어떠한 에듀테크를 제공해야 될까? 어떠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야 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이 조금 맞춰진다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그리고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공전에 따른 별자리, 계절별 별자리를 발표하는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을 이용해서 했고요. 가운데 있는 영상은 현재 있는 디지털 교과서에서 화면 캡처 기능과 AR, VR 실감형 콘텐츠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캡처해서 스스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를 이렇게 학생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면서 수정 그리고 보완 그리고 협동학습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점점점 성장해 간다면 교사는 어떤 식으로 에듀테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사가 에듀테크를 사용하면서 교사의 역할에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나 AI 디지털 교과서, AI 코스웨어가 하이테크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교사는 하이터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학생의 수업 산출물을 보면서 학생에게 맞춤, 개인 피드백을 주고 학생들이 사진이나 동영상, 텍스트의 형태로 만들어낸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취합하고 통계를 내서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거나 선생님들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수업관리라는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열심히 수업 산출물을 만드는 동안 저는 수업관리 화면을 교실 TV에 띄워놓고 학생들에게 가서 1대1 피드백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친구 옆에 가서 에듀테크에 대한 도움을 줄 때도 있고요. 학습 내용에 대한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관리를 보면서 학생들이 각자의 기기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이학스터에 매일매일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매일매일 강좌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업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교사가 TV에 자료를 띄워줄 때만 학생들은 학습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학습할 자료를 주지 않고서 너희가 스스로 학습해봐라. 너희가 주도적으로 학습해봐라.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봐라. 이러한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강좌를 만들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활용할 성취기준, 디지털 교과서, 너희들이 학습할 자료를 올려주고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에게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자료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과정, 자기가 세운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정보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위두랑이라는 플랫폼을 또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위두랑에 학생들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올립니다. 제가 위두랑을 쓰는 이유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과목과 학생 이름을 통해서 한 과목에 그 학생이 쓴 글만 모아서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수업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자기의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지만 교사는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해서 그 학생의 수업 산출물을 피드백하고 더 좋은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선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에서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기능,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AI 코스웨어나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대시보드의 형태로 이러한 자료를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제방 기능은요, 이렇게 제출된 과제가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우리 반 학생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파악하는 데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의 개별 학습 진도나 어떤 수업 산출물의 성취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위두랑에 올린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하나하나 모아서 개별 포트폴리오를 제작을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포트폴리오는 좀 전에 보셨던 과학 단원을 제가 포트폴리오로 만든 것입니다. 학생의 글이 그냥 데이터로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져서 학생의 과정중심 평가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매 단원이 끝날 때마다 또는 하나의 성취 기준 수업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요. 이 포트폴리오를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같은 주체인 학부모님에게, 학생에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공유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패들렛을 통해서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 파일을 저희 반 패들렛에 올려놓으면 학부모님들은 수시로 내 자녀가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확인하고 내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가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작업은 교사인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나와서 대시보드의 형태로 이러한 자료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면 교사의 업무가 조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포트폴리오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하트 표시가 눌러진 것들이 있잖아요. 저것은 학생 스스로 선생님 저는 이걸 잘했으니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한 내용입니다. 정말 많은 다양한 수업, 학생들의 훌륭한 수업 산출물을 받다 보면 모두 다 적어주고 싶은 게 교사의 마음이지만 500자, 1000자, 1500자의 그 제한에 걸쳐서 어쩔 수 없이 취사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그걸 너의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학생들마다 다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게 되고요. 그 학생의 학습 활동 그리고 그 학생의 수업 산출물의 내용이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됩니다. 플랫폼을 이용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글을 쓰면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글을 썼는지까지 나옵니다. 현재 나이스에는 관찰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위두랑에 쓴 내용 또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렇게 나이스 관찰 기록을 적어주고요. 그 관찰 기록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세특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읽어드리면 세특 내용이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가 변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매 시간마다 태양의 위치에 사진을 찍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태양의 위치 이동을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산출물로 정리하면서 태양이 동에서 서로 움직임을 잘 설명했다. 좀 전에 앞에서 보셨던 학생의 수업 산출물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세특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은 제가 약간 이 발표를 위해서 각색을 약간 한 부분인 거는 선생님들 여기 들으시는 분들께서 약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에듀테크는 단순히 수업만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만들어낸 수업 산출물이 플랫폼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이 포트폴리오화돼서 평가 자료로 활용되고요. 그 평가 자료가 다시 학생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나의 교육 과정을 바꾸고 학생들의 수업에 피드백을 주면서 새로운 수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에듀테크를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 교사들이 교사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교육 과정과 수업과 평가와 기록을 일체화시키는 흔히 말하는 교수평기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런 에듀테크를 사용하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점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6학년 담임이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원서를 써야 되는데 1지망부터 12지망까지 쓰는 24명의 자료를 제가 일일이 수기로 할 필요 없이 이런 구글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의 업무 또한 획기적으로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에듀테크는 학생 중심이어야 됩니다. 결국엔 학생이 사용하는 것이 에듀테크고 학생이 사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이 에듀테크가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에듀테크를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학생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올바른 에듀테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하이테크의 역할을 실천하고 학생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록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기타 업무까지도 효율적으로 돕는다면 이 에듀테크가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나아가서는 학부모와 우리 교육까지 모두 다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산초등학교 교사 김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시작하면서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동적으로 정해진 그 틀에 본인들을 맞추는 그런 교육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머리가 약간 번쩍인 그런 좀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통찰력이 있으신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역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지금 한 8분여 정도,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질문이 없을 줄 알고 제가 지금 많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발표하신 선생님들 다 존경한다고 그런 질문도 있고요. 감명 깊은 시간이었다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또 영문으로 보내주신 분도 계신데 올라가나요? 이렇게 하면 올라가나요? 네, 신민철 선생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디지털 AI 툴의 도입이 학생들의 성적이나 학업 성취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 계시네요. 아마 교육공학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어떤 걸 투입하면요 무조건 거의 좋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조절 효과를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교사의 피드백의 수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한 조절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무조건 이제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애들한테 주면요 애들은 문제 많이 풀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학업 성취도보다는 아이들의 사고력 변화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교사의 피드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제가 봤을 때는 교사의 피드백이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성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이제 성적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역량들 중에 다양한 역량 요소들이 증진되는 걸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김효섭 선생님한테 질문을 또 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건 조금 데이터를 사용할 때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근데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학생 데이터가 이제 가명 처리가 돼 있고 요새는 학생한테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누구한테 하는 말이다. 그러면 그 안에 일단 개인 정보는 없습니다. 개인 정보는 없고 학생들한테 이미 동의도 받았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는 내용들을
피드백 형태로 해서 학생들한테 이미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걸 받아보면서 좀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자기가 썼던 내용들을 한번 첨삭을 해달라 이렇게 GPT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GPT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피드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하나 정도 골라서 첨삭해주는 그런 것까지 보면서 학생들이랑 수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정 그 제품들이 아니라 그 생성형 AI의 기능을 탑재한 그런 그 AI 디지털 교과서도 아마 그런 기능이 일부 탑재가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을 개발해서 공교육 현장에 들어올 때는 저희가 이제 보안성 검사라든지 보안 인증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룰이 있으니까 그런 틀에서 이제 점점 안정화될 것이라고 또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네요. 그다음에 요거는 김성은 선생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감사하다는 내용이네요. 질문인 줄 알았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습득하고 활용해야 되는 또 교사 역할이 중요한데 교사를 동기부여하고 직무 몰입 일으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좀 약간 공통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새로운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들을 학교 현장에 도입을 하다 보면 그 기술들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또 새로운 걸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직무 부담으로 또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담들을 어떻게 좀 덜어줄 수 있는지 실제 먼저 써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이거는 공통적으로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잖아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능은 다 다르거든요. 누군가는 통화 기능이나 문자 기능만 사용하고 누군가는 그걸로 영상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저는 선생님들에게 에듀테크 도구가 주어질 때 그 기능을 100% 사용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원하는 기능, 나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나, 두 개 사용하다 보면 그게 점점점 확장되어서 나의 에듀테크 그 스킬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반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보면 제가 어떠한 에듀테크를 소개해줘도 학생들은 선생님 저 그거 말고 캡컷으로 하고 싶은데요. 선생님 저 그거 말고 굿노트로 하고 싶은데요. 학생들 스스로 에듀테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교사가 학생에게 에듀테크 도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떠한 수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교육과정에 집중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에듀테크를 선생님들의 수업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입을 해보시면 점차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들에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학생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선생님이 체감하시면은 반드시 에듀테크 도구 쓰고 싶어지십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 같은 학생들을 다양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고 에듀테크 활발하게 쓰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막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만약에 본인의 수업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도입해보고 싶어지셔요. 선생님들 중에 이런 단순한 에듀테크들 연구해서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디지털 역량이 부족하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항상 왜 써야 하는지 몰라서 안 쓰는 거지 써야 한다라고 생각만 드시면 아마 바로 적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업 사례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아마 이제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 안에서도 실제로 이런 수업들을 해보지 않은 그런 예비 교사들이 실제 수업을 해보면서 아 여기서 이렇게 교육적 효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교육 현장에 활성화되는데 그리고 선생님들께 동기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학교를 옮길 때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긴장을 하세요. 어떡하지? 신민철 선생님 오면 우리 막 에듀테크 연수 너무 열심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학교 가서 사실 하는 건요. 우리 부장님들 커피 내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수업이 항상 열려 있다. 수업 보러 오시라고 계속 합니다. 두 번째는요, 조용히 커피 내리고 티타임 가지고 있으면요, 조용히 선생님들이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런 인포멀 러닝이 되게 중요하다. 인포멀 러닝 과정에서 동료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인포멀 러닝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듀테크가 생태계가 딱 구축이 되려면 교직 내에 인포멀 러닝에 한번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실 줄 아셨는지 이런 질문도 하셨어요. 신민철 선생님한테 교사가 되기 위해서 교사 양성 단계에서는 어떤 교사 역할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마 사범대학이나 교대 교수님이 여기 계셔서 질문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사범대학이나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멘토링을 하거나 이런 것, 그리고 또 수업 공개를 하면요, 학생들이 되게 놀랍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우리보다 더 잘 쓸 수 있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대학생들이랑 또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이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을 해서 대학 수업에 인볼브를 한 적이 과연 있을까? 근데 그 대학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에듀테크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라든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요, 자연스럽게 학교 왔을 때 내가 사용했던 도구로 수업을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바꾸고 막 학생들에게 새로운 것을 막 알려주고 그런 것보다는요, 대학생들한테 뭐 챗GPT가 뭔지 알려주고 그런 것보다는 수업 과정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교수자들이 수업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그 수업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는 그 경험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인포멀 러닝으로 학생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겠죠. 그래서 대학도 수업의 방법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예비 교사들이 이런 걸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업들을 직접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겪고 해보는 게 일단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연수 방향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터치 교사단도 하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쓰고 계시던 이제 에듀테크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AI 디지털 교과서하고 어떤 연계라든지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는 뭐 AI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실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AI 코스웨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AI 코스웨어는 학생의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학습을 조금 더 지원한다면, 기존에 있는 에듀테크들은 상호작용이나 그런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수합하고 포트폴리오 형태로 제작하는 그러한 형태로 두 개의 축이 구분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AI 디지털 교과서와 기존에 있던 에듀테크가 수업 환경 안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시간이 다 됐다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뜨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요. 질문 중에 저한테 하신 질문도 몇 가지 있기는 한데, 기간제 선생님도 연수 받으실 수 있느냐? 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내용의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도 하셨는데, 당연히 AI 디지털 교과서가 한 번 만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 될 거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변화나 내용의 그런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열띤 설명과 토의 발표 진행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현직 교사분들을 모시고요. 현장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혁신 사례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논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의 미래를 밝혀주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사회를 수고해주신 이영찬 국장님과 함께해주신 연사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